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리 파트 2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로 오시고요. 자, 오시면은 3번에 대리권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대리권 제한. 20페이지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 이 두 가지 금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왜 금지냐면은 본인한테 손해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죠. 자,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밑에 쪽에 괄호를 보시면은 본인의 허락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밑에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가 허용됩니다. 자, 먼저 본인 허락부터 보게 되면은 자,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쌍방을 대리할 수도 있다. 허락을 해줬으니까요. 자, 그 다음 밑에 다툼 없는 채무 이행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5번을 보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죠. 양 당사자 두 사람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 신청을 한다는 거는 매매 계약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거의 끝나고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다툼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도 된다는 겁니다. 등기 신청. 자, 그리고 6번에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대리인이 본인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받을 돈이. 자, 근데 그 채무 기한이 도래했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기한이 도래했다는 게 갚을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럼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갚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경우도 대리인은 본인 허락 없이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각자 대리입니다. 자, 7번 대리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분 계신다는 거죠. 자, 이 경우는 법률이나 수권 행위로 다르게 정한 바가 없다면은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일 때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8번 내려갑니다. 자, 대리인이 수인인데 각자 대리가 원칙이긴 한데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서 이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달리 정한다는 건 공동대리, 예외적으로 공동대리를 시킬 수도 있다. 오른쪽 갑니다. 5번 대리권 소멸 사유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대리권 소멸 사유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소멸 사유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빠져 있지만 대리인의 사망 추가하세요. 대리인 사망도 대리권 소멸 사유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와 끝으로 대리인의 파산. 이렇게 네 가지가 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고 있는 소멸사유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소멸사유죠. 법정대리가 되었든 임의대리가 되었든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이 되면 대리권 전부 다 소멸합니다. 자, 그런데 밑에 이제 2번과 3번 두 개 같은 경우는 임의대리에만 국한된 소멸사유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서 수권했던 걸 철회한다라고 돼 있죠. 기본적으로 수권이라는 건 임의 대리를 전제로 말하는 거거든요. 법정 대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철회를 하게 되면은 임의 대리권 소멸하고.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하기 전이지만 본인 쪽에서 임의 대리인한테다가 수권했던 걸 도로 철회해 버렸죠. 그러면 대리권은 없어집니다. 자, 다음 이제 6번에 보시면은 대리행위의 하자 문제죠. 자, 대리행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의 대리인이 있고, 그리고 그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 상대방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대리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자, 을과 병 사이에서 여기서 뭔가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대리행위입니다.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리 행위라는 걸 할 때는 현장에 본인 갑이 있는 거예요? 대리인 을이 있는 거예요? 대리인 을이 현장에서 의사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리 행위 속에 어떤 하자가 존재한다. 이 안에서 하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뭐 그 하자는 비진위 표시, 통정, 허위,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때 요 대리인을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했던 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자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계약 속에서 착오가 있었다면 갑이 착오해야 착오해요? 을이 착오해야 착오해요? 을이 착오해야 착오되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 쪽에서 사기를 쳤다면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면은 갑을 사기쳐야 대리행위 하자예요? 을 사기쳐야 대리행위 하자예요? 을을 사기쳐요. 의사결정 과정에 을한테 사기쳐서 간섭했을 때 이건 대리행위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은 대리인 기준 판단인데 그러면 사기 당했으니까 이쪽에서 사기를 당했으니까 사기를 원인으로 해서 취소권 행사하고 싶죠. 그 효과. 결국 이 행위에 있어서의 효과는 본인한테 귀속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할 건지 말 건지 그 여부는 본인 쪽에서 효과상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쪼개져 있어요. 자, 지금 일단 동그라미 1번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도 대리 행위 속에 뭔가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그 여부는 일단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밑에 2번입니다. 대리 행위 속에 뭔가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로 인한 취소권입니다. 이건 효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원칙적으로 효과를 받는 본인에게 귀속되겠습니다. 자, 밑에 7번으로 내려갑니다. 대리인 능력입니다. 일단 대리인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1번 의사 능력은 필요합니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효한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죠. 만약에 2번처럼 의사 능력 없이 대리 행위를 했다. 그거 무효가 되죠. 자, 근데 3번 내려갑니다. 제한 능력자 나와 있죠. 여기서 3번에서 말하는 이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행위 능력이 없는 자들이죠. 무슨 능력이 없다고요? 행위 능력. 유효하게 단독 법률 행위를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행위 능력이 없는 자들, 이 자들을 가리켜서, 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하죠. 제한 능력자들. 제한 능력자 3사람 있죠. 첫 번째가 미성년자.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고요.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과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까지 이렇게 3사람이 제한 능력자거든요. 근데 이런 행위 능력이 없는 이 제한 능력자들도 대리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효하게 대리 행위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대리 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도 안 받고 대리 행위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단독 행위 법률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대리인으로서 움직였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해서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자, 4번입니다. 갑이 제한 능력자인 을과 위임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이란 사람이 권한을 위임해서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갑의 대리인. 자,
자, 이 경우 갑 쪽에서 대리인 선임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주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위임 계약을 했다는 거죠. 자, 권한을 위임시키는 계약을 했다. 그런데 이 대리인이 능력자라고요, 제한 능력자라고요? 얘가 제한 능력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문제가 없다고. 제한 능력자 을이 대리인으로서 갑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상대방과 뭔가 법률 행위를 했다면,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은 전혀 문제없는 아주 유효한 계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 다 끝나고 나서 을이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계약을 다 했는데 본인이 갑자기 을이 제한 능력자라고 핑계대면서 이거 취소 하는 거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을하고 했었던, 을한테 위임을 했었던 요 위임 계약 있죠? 요거를 취소하는 건 해도 되죠. 위임 계약 이제 그만하자. 취소하는 거를 해도 되지만 대리 행위했던 걸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 4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사례 형태로 된 내용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8번 사례 보겠습니다. 자, 8번 갑은 X 건물 매매 계약 체결에 관해서 대리권 을에게 수여했고요. 자, 그리고 을은 갑 대리에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로 대리 파트는 형태가 이렇게 생겼죠. 본인 갑, 대리인 을, 그리고 상대방 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줄에서 잘 보시면은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수권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을은 법정 대리다, 임의 대리다? 임의 대리입니다, 을은. 자, 내려갑니다. 수권 행위. 자, 권한을 주는 행위 같은 경우는 위임장 작성 교부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불효식이죠. 어차피 우리 시험 범위에 등장하는 법률 행위들은 100% 다 불효식입니다. 요식은 우리 시험에서 안 나와요. 자, 그리고 2번입니다. 따라서 수권 행위는 형식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대리권 성질입니다. 대리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권한이에요. 대리권은 권리가 아닙니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권한이라는 거죠. 권한. 그리고 권한은, 이 권한이라는 거는 상속되지 않아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권한은. 권리는 상속이 되겠죠. 권한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뭐 대통령 권한,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대통령이 만약에 잘못됐어요. 그럼 그 대통령 권한이 상속됩니까? 그럼 독재죠. 그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권한은 승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대리권 범위를 보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임의 대리인을 봤을 때 대리인이 과연 어디까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시험에서 많이 물어봤던 게 4번, 그리고 5번, 6번, 7번이죠. 자, 4번에서 말하는 거는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수령해서 본인 갖다 줘야죠. 그죠? 지가 가지면 안 되죠. 근데 수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상 수령.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중도금, 잔금, 수령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6번 잔금 수령 권한 있다. 다 같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번이에요.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을 다 지급받았는데 아직까지 갑한테 전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갑이 처음에 자신의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을에게 매도하라고, 자, 매도를 해달라고 대리인한테다가 팔아줘. 매도의 권한을 줍니다. 자, 그럼 을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그 건물을 서류를 받아가지고 상대방한테다가 파는 계약을 할 수 있죠.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았으니까
상대방한테다가 서류 넘겨줄 수 있겠죠. 자, 등기 넘겨주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금을 지급하겠죠. 대금을 한 5억을 지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이제 그 5억을 수령을 했다는 거죠. 5억을 수령했다. 그럼 수령했으니까 그 돈을 갑한테 갖다 줘야 되죠. 근데 안 갖다 주고 도망가면 이거 뭐라 그러죠? 이게 대리권 남용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리권한을 행사했다. 대리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이런 걸 배임행위라고도 해요. 배임행위. 배신 때렸다는 거예요. 그럼 을은 돈 들고 도망갔잖아요. 등기는 병한테 넘어갔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돈은 나갔는데 부동산은 지금 넘어간 상황이죠. 그럼 갑은 부동산 찾아오고 싶죠. 근데 을은 못 찾죠. 그러니까 병한테 소송 거는 거죠. 부동산 내놓고. 병 상대로 소송 걸어요. 무효 소송 겁니다. 자, 이때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대리권을 남용했더라도 을은 어쨌든 권한을 가지고 한 거예요? 권한 없이 한 거예요? 권한을 어쨌든 가지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남용했더라도 어쨌든 이건 유권 대리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유권 대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을하고 병 사이에 체결했던 계약은 유효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등기도 유효한 것 일단. 자, 그러면 병은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고 갑은 돈을 못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럼 병이 지급을 한 걸로 봐야 돼요? 지급을 안 한 걸로 봐야 돼요? 한 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리인한테다가 대금 지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대리인은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니까요, 없으니까요? 있으니까. 수령 권한이 있으니까. 상대방 같은 경우는 대금을 지급한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대금 지급 채무가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남아 있어요. 대금 지급 채무 소멸해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죠. 이행했으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7번이 지금. 자,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까지 전달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둘째 줄 병에 대금 지급 의무는 이미 이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변제로 소멸해버렸다. 자, 8번 내려갑니다. 갑이 매매계약 체결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 수여를 했다는 거죠. 자, 이 경우 대리인 을은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시켜줄 권한, 날짜를 좀 뒤로 밀어줄 수 있는 권한, 그 정도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9번입니다. 을이 자기 멋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약을 해제한다는 건 계약을 없애는 거죠. 이거는 처분의 맥락입니다. 처분. 자기 멋대로 처분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대리권 제한이라고 돼 있죠. 10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해서 자신을 X 건물 매수인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갑이 을한테 권한 줄 때 부동산을 팔아달라 그랬죠. 근데 부동산을 상대방한테 팔았다고요? 자기한테 판다고요? 응? 자기를 매수인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걸 자기계약이라고 해요. 이런 걸 자기계약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기계약은 금지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본인의 뭐가 있었죠?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밑으로 갑니다. 대리권 남용입니다. 자, 대리권 남용.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한을 행사해버리는 게 대리권 남용이죠.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이렇게 횡령하는 거죠. 돈 들고 날라버리는 거. 자, 근데 이렇게 횡령을 했더라도, 대리권 남용을 했더라도 어쨌든 이거는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남용을 했더라도 그 효력은 일단 이거 유효라는 거죠. 유효.
근데 대리권 남용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가 상대방 측에서. 상대방 측에서 을이 남용을 하고 있음을 그때 당시에 알았거나 상대방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은 이 경우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저 부동산을 찾아오고 싶으면 상대방의 요 악의 혹은 과실에 대해서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러면은 찾아올 수 있죠. 그럼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11번 같은 경우는 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배임적 대리 행위를 했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 배임적 행위, 배임을 했다, 배신을 때렸다. 이 단어를 보면서 남용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대리권 남용했네. 그럼 유권 대리 유효네. 원칙은. 근데 무슨 표현 나오죠? 경도 1을 안경우라고 돼 있죠. 상대방이 알잖아요. 상대방 악이라고 나왔죠. 그럼 이거 예외 무효라는 거. 자, 이 경우 을의 대리 행위는 본인 갑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12번 을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거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죠. 대리권 소멸 사유는 한정후견이에요, 성년후견이에요? 성년후견 개시가 소멸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한정후견으로는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고요. 자, 내려갑니다. 현명주의. 자, 현명주의에서 현명이라는 거는 이름을 밝히는 걸 현명이라 그러죠. 이름 밝히는 거. 자, 그래서 지금 14번 같은 경우는 을이 매매 계약을 하는데 본인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되죠. 자, 이 문장 속에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 이걸 한 단어로 현명이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현명을 했다고요? 현명 안 했다고요? 현명 안 하셨다는 거죠. 현명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대리행위로 인정 못 받습니다. 이러면 그 효과는 의사표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여기서 자기가 누구죠? 자기가 대리인이에요, 본인이에요? 대리인이죠. 대리인, 자기가. 자, 15번에서 을이 갑으로부터 받았던 위임장을 제시하고서 자기 이름을 썼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렇게 위임장 제시했던 거 있죠. 이거 자체가 현명이에요. 위임장 제시한 행위. 현명을 했다. 그럼 현명한 거 맞으니까 둘째 줄 본인 갑을 대리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5번, 16번 을이 매매 계약서에다가 본인 갑 이름을 직접 쓰고 그리고 본인 갑의 인장, 도장 갖고 와서 날인했다는 거죠. 이런 거 현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남편이 아내 이름 쓰고 그죠? 아내 도장 갖다 찍어버리는 거죠. 그것도 대리 행위 맞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효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17번. 을이 병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기망, 사기쳤다는 거잖아. 지금 대리인이 사기쳤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기쳤다는 거예요? 상대방 쪽에서 대리인한테다가 사기쳤다는 거죠. 그럼 이거 하자 있는 거죠. 대리 행위 하자가 있는 것이고 다만 그 효과는 본인한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갑은 이거를 오케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효과상 문제입니다. 자, 18번에 보시면은 병에 채무 불이행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해제할 건지 말 건지는 효과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채무 불이행을 했으니까 해제할 건지 말 건지를 갑이 결정하는 게 맞아요? 을이 결정하는 게 맞아요? 갑이 결정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을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19번입니다. 해제가 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원상회복 의무 같은 경우도 이제 효과상 문제죠.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받았던 것들을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대리인은 빠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 값과 상대방 병 둘이서 이거를 부담합니다. 20번에서 말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효과상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병이 손해배상 청구한다면은 을한테다가 하는 게 맞다고요? 갑한테다가 하는 게 맞다고요? 갑한테다가 손해배상 청구 날리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가서 복대리 보겠습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하게 되는 결국 본인의 대리인이 복대리. 대리인이 바빠서 복대리인을 선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본인 있고. 자, 그리고 본인의 대리인 있고. 그리고 그 대리인이 바쁘니까 대리인이 다시 선임한 거죠. 대리인이 다시 선임한 대리인, 걔를 가리켜서 복대리라고 하는 거죠. 복대리. 그럼 이때 을이 복대리인 선임했죠? 선임한 거. 이거를 복임행위라고 해요. 복임행위요. 복임행위.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복임행위가 우리 책에서 수권행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건 상대방 만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과 계약한 거다? 권한을 준 거다? 권한을 줬다는 거죠. 자, 복임행위는 권한을 줬다. 즉, 이거는 수권행위라는 권한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것은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을이 상대방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건 대리행위예요.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한 거죠. 근데 지금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복대리인 선임했어요. 복대리인 선임했죠. 이 선임한 행위. 이 선임한 행위가 대리행위라고요? 수권행위라고요? 그게 수권행위라고요. 수권행위. 그래서 복대리는 반드시 수권행위를 수반하는 거예요. 언제나 수권을 통해서 복대리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대리는 항상 100% 임의대리다, 법정대리다? 무조건 임의대리죠. 항상 얘는 임의대리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수권에 의해서 선임된다. 자, 그러나 복대리가 을에 의해서 선임됐다고 하여도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 맞습니다. 본인의 대리인. 자, 2번 내려갑니다.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나오죠? 법정 대리인이 선임했든 임의 대리인이 선임했든 어쨌든 복대리는 100% 무슨 대리다? 다 임의 대리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대리는 수권을 통해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임의 대리라는 거죠. 자, 3번 내려갑니다. 복대리인도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 거죠. 복대리도 대리죠. 복대리는 대리예요, 대리 아니에요? 대리 맞잖아요. 대리 맞죠? 얘도 제한능력자여도 된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에서 복대리는 권한 내에서 결국에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다는 거죠. 5번 내려갑니다. 복대리인은 문장 끝에 가보시면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확인을 하고요. 자, 그리고 좀 조심할 점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자신이 누구죠?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복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자, 복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리인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거라서. 자기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지. 갑의 이름으로 하는 게 선임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복대리인 선임하는 거. 대리행위가 되려면은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그게 대리행위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대리행위예요? 본인의 이름으로 했을 때 그게 대리행위라는 거죠. 근데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대리행위라고요? 대리행위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는 거죠. 근데 이 복대리인이 결국에 권한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잖아. 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있겠죠. 상대방과 계약을 하게 되는 거는 대리행위를 하는 거죠. 복대리행위를. 대리행위를 할 때는 병은 결국 갑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병도 정하고 계약을 할 때 현명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현명이라는 걸. 안녕하세요. 전 대리인이에요. 선생님, 저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라고 현명을 해야 되죠. 현명을. 왜요? 너무 발랄했어요? 현명을 하는 거죠. 현명을. 그때 현명을 할 때, 그때 누구 이름을 밝혀야 되는 거죠? 본인의 이름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을의 대리인입니다. 갑의 대리인입니다. 저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현명하고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병이 선임될 때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이 된다는 거죠. 자, 6번 내려갑니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그쵸? 본인의 이름을 가지고서 법률행위를 한다. 그죠? 네, 본인의 이름을 현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대리권하고 복대리권 관계입니다. 자, 7번 복대리권은 대리권 존재 범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도, 을이 병을 선임했다고 해도 을이 가지고 있던 대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을이 갖고 있었던 대리권 있죠? 을이 갖고 있던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복대리권도 덩달아서 다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주종관계죠, 일종의. 자, 그러니까 지금 8번에 보시면은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고 나서 돌아가셨군요. 그럼 대리인이 사망했으니까 대리권이 어떻게 돼요? 소멸해버리겠죠. 그러면 대리권 소멸했으니까 모두 소멸합니다. 복대리권도 싹 다 소멸한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지금. 자, 9번도 마찬가지죠. 대리인이 성년후경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그죠? 이것도 대리권 소멸 사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대리권 소멸이 됐으니까 그에 따라서 복대리권도 전부 다 소멸하게 된다. 10번 내려갑니다. 복대리인은 결국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을이 갖고 있는 권한과 병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2번 내려갑니다. 복임권입니다. 자, 그러나 이 복대리를 아무나 다 선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임의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가 있는데,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복임권이 없죠.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2번 단락 본인의 승낙이 있었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
그때 예외적으로 복대리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법정대리로 가보시면은 이 법정대리인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대리인은 그냥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4번처럼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 그런 거 없어도, 그러니까 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 그런 거 있어야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임의대리는요. 근데 법정대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없어도 선임할 수 있다. 자, 책임 범위로 내려갑니다. 자, 밑에 임의대리인의 책임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책임이 좀 범위가 다르죠.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을이 선임했던 병이 상대방과 계약을 하면서 사고 터집니다. 여기서 사고가 터져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터져버린 사고는 고스란히 본인이 다 받게 되거든요. 그럼 본인한테 손해가 생기죠. 근데 병을 선임했던 건 을이거든요. 을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책임. 근데 이 책임이 상중하가 있죠. 상중하 책임이 있습니다. 상중하. 여기서 상책임이 무과실 책임. 상책임, 무과실 책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책임이 선임감독상의 책임. 선임감독상의 책임. 자, 그리고 하책임이 게을렀을 때 지는 책임. 태만히 했을 때 지는 책임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3단계 책임 문제가 있는데, 자, 임의대리를 먼저 보면,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가지고 복대리인 선임을 하셨군요. 이 경우는 뭔가 사고 터졌을 때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의대리인 같은 경우는 선임감독상 책임, 요게 원칙인 거죠. 임의대리. 근데 때로는 책임이 이렇게 경감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임의대리인이. 자, 어떤 경우 책임이 경감되느냐? 거기 지금 동그라미 2번 단락이죠.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했다면. 본인이 병을 복대리로 선임하라고 지명했잖아요. 그럼 을이 병을 고른 거예요? 갑이 병을 고른 거예요? 갑이 병을 골랐잖아요. 자기가 지명했죠. 근데 사고 터졌던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을의 책임이 무거워져야 돼요? 가벼워져야 돼요? 가벼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 경우는 그냥 통지, 해임을 게을리 했던 게 아니라면 책임 없다는 거죠. 게으르지만 않았다면 책임 안 집니다. 자, 밑에 법정대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법정대리는.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한 단계 경감돼서 선임감독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지금 3번에 이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셨군요. 이때는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진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서 이제 무권대리 문제를 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기 전에 위에 5번 사례 보겠습니다. 5번 사례. 자, 오른쪽 위에 5번 사례. 갑은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여를 했는데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자,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당시에 갑이 상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상가를 가지고 있었고 이 상가가 분양이 안 돼서 골치라 분양. 그죠? 분양 안 되면 이제 노답이죠. 이제. 그죠? 이제 대출 이자 감당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을이란 사람이 분양을 아주 잘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거예요. 숙관한 거죠. 분양해줘.
분양 다 해주면 내가 50% 떼줄게. 제발 할렐루야. 예?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저 을이 대리인인 거죠. 그죠? 을이 대리인인 거죠.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는 그 고통. 예? 분양도 안 되고 세입자도 안 들어오고 그 고통. 예?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예전에 한 4년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예? 전화 다 때리면서 2배 드릴게요. 3배. 예? 막 이렇게 하면서 제발. 예? 대리인 선임하는 거죠.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 돼가지고 이제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분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을이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복대리를 선임해요. 예? 밑에다가 하청 갖다 맡겼던 거죠. 복대리인 선임해. 지가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개판을 쳐버려. 예? 여기서 이제 뭔가 분양이 잘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갑이 을한테 소송 걸었던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하라 그랬는데 너 왜 네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하는 거야? 라고 해서 소송 걸었던 사건. 여기서 을이 뭐라고 당시에 주장했냐면은 당시 을이 했던 주장이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거 아니냐. 묵시적 승낙. 아니 어차피 상가 분양하는 거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소한 거 아닙니까? 그냥 사소한 업무에 불과하다 이건. 사소한 업무니까 복대리인을 시켜도 돼.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럼 저 갑은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갑의 주장은 이거죠. 사소한 업무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업무고 중요도가 높은 업무로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복대리인을 시키면 안 되지. 묵시적 승낙은 여기에 대해서 없는 거지. 이걸로 다퉜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을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 맞아. 사소한 업무에 대해서는 복대리인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해. 라고 판사님이 자기 소신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사소한 업무라면은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대리인을 시켜도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거는 상가를 분양하는 것이 과연 사소한 거냐 아니면 중요한 거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사소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왔었냐면은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대리인이 가진 능력에 의해서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는 거기에 의해서 성공할지 실패할지의 여부가 결정될 정도인가 과연 결정되느냐 대리인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냐 이거를 따져봤을 때 대리인이 갖고 있는 능력과 상관없다면은 이건 사소한 업무에 해당되겠죠. 그죠? 능력과 요거와 상관이 없다면. 근데 대리인의 능력과 연관이 많다면 이거는 중요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근데 당시에 이제 판사님 가라사대 상가를 분양하는 것은 이거는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고요? 중요한 거라고요? 중요한 거라고. 아주 중요한 거라고. 사소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복대리인을 네 마음대로 선임하면 돼? 안 돼? 안 돼. 묵시적 승낙 그런 거 인정 안 해준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매매 계약이 갖는 성질상. 자, 계약이 갖는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자, 을이 꼭 안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꼭 을이 해야 돼요? 꼭 을이 안 해도 돼요? 꼭 을이 안 해도 돼. 이게 사소한 거라는 거죠. 이런 사소한 거. 그죠? 이런 것들은 복대리인 병의 선임 관련해가지고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복대리인 선임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2번 내려갑니다. 계약이 갖는 성질상 대리인 을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때는 이 본인의 묵시적 승낙을 가지고서 복대리인 선임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고 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을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잖아요. 을이 직접 안 해도 되죠? 그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죠. 그럼 사소한 거니까 복대리인 선임 관련해가지고 묵시적 승낙 있는 걸로 없는 걸로?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죠. 묵시적 승낙이. 근데 문제는 여기 같은 경우는 갑의 명시적 금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거고 중요한 거고 본인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복대리인 선임하지 마. 이렇게 못을 박아놨죠. 그럼 선임 못한다는 겁니다. 자, 좋고요. 내려갑니다. 15번. 자,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